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HPM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HPM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입니다. 강력한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빔 형태로 발사해서 드론 등의 표적의 내부 회로를 순간적으로 교란이나 파괴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향성 EMP 무기입니다. 현재 HPM 무기의 기술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나라들은 이미 HPM 무기를 실전에 배치를 했고, 심지어는 미국의 특수전 부대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를 체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무기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HPM 무기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도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에서 선정된 S&T 모티브의 소총이 K-17이라는 제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에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K-1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과 2형 사업을 했었는데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은 주로 참수부대 같은 티어1급 부대를 위한 총기를 도입하는 사업이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은 일반 특수부대를 위한 총기를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미 2형 사업은 완료되어서 S&T로부터 총 1710정의 K-13 기관단총을 도입했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 총기는 너무 많은 결함이 발생을 해서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의 결과가 나왔었고,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가격 경쟁에서 밀린 다산기공이 이미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전한 대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도 S&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수부대 같은 일부 티어1급 부대에만 보급되는 2형 사업과 달리 1형 사업은 일반 특수부대에도 전부 보급되기 때문에 도입되는 수량도 많아서 대략 16,000정의 총기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는 K-17이라는 총기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왜 새롭게 K-17이라는 제식명을 받은 것일까 하는 의문을 표했는데요. 그냥 K-13A2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K-13A1이라는 총기는 이미 존재하는데요. K-13A1은 바로 S&T에서 기존 K-13의 노릿에 전진기를 부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 모델은 K-13A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차마 우리 국방부도 그리고 S&T도 이 총에 K-13A2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못하고 아예 새롭게 K-17이라는 제식명을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럼 이 총은 K-13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봤는데요. 우선 저는 소총이나 권총 같은 소화기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총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우리 특전사 요원들은 총을 잘 쏘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총기 전문가들은 아니죠. 그럼 총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S&T에서 총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여러분도 K-13을 통해서 아주 잘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기술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총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바로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총기 전문가는 없고 이분들이 그나마 가장 총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이 국방규격에 올라온 K-17의 도면을 분석한 내용을 인용했고요. 이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K-17은 기존 K-13과 확연하게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별도의 제식명이 부여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나온 K-17은 기존 K-13에 적용되어 있던 S&T만의 독창적인 구조는 전부 버리고 HK416 등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유명 ARC 보계열의 총기 부품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 K-13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기존에 존재하는 총기를 그래도 모방한 덕에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면상으로는 K-17은 기존 K-13보다는 나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나마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병사들의 손에서 폭발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페루의 항구에서 우리 흑표 전차와 K-808 장갑차가 하역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놀라운 게 아직 우리는 페루와 흑표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와 우리의 기갑 차량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 협정만을 체결한 상태이고 최종 이행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행 계약은 우리가 페루에 공급하게 되는 장갑차의 정확한 납품 일정이나 납품 가격과
그리고 법적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실행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기갑 차량 등을 보낸 것이고, 특히 이미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한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장갑차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장갑의 경사각이나 셰시가 우리 한국군의 차륜형 장갑차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페루군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이미 변형된 장갑차를 개발해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는 수상도하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레벨 3의 지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행 계약도 미처 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페루의 흑표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페루에 우리의 기갑 차량을 보낸 이유는 이행 계약 전에 페루의 군수 내부와 운용 요원들 앞에서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운용 시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에서 중고도 무인기의 초도 운용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제39 정찰비행단에 배치되어서 전력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39 정찰비행단은 우리 군의 글로벌 호크와 백두 금강 정찰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이 부대에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배치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아직 4대로 구성되는 기본 세트가 전부 배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양산 1호기가 배치되어서 운용 요원들을 교육하는 전력화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번 관련 기사에서 중고도 무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공격기에 대한 소식도 나왔다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비닉 사업으로 중고도 무인기를 바탕으로 무인공격기를 개발하고 있고, 무인공격기의 자세한 재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도 무장 능력이 있고, 중고도 무인기는 한국형 브림스톤 4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중고도 무인기 기반의 무인공격기는 중고도 무인기에서 레이더를 떼어내고 무장 능력을 대폭 강화한 모델로, 엔진도 기존 외국산 1200마력 엔진에서 얼마 전에 공개된 국산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으로 변경되어서 무장 탑재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한국형 브림스톤 말고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확인되는 무장은 한국형 브림스톤과 KGGB가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당연히 다른 무장도 탑재될 것인데 저는 그 이상 어떤 무장이 탑재되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비닉 사업으로 무인공격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HPM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정무인기에 대응하는 드론 대응 방공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는 비호 복합과 천호의 개량, 그리고 드론 대응 방공망 네트워크 구성 등 그 내용은 정말 방대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적 드론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드론 요격 드론도 있고, 드론 요격용 염가형 미사일도 있으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전방 확산탄도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무기는 역시 레이저일 것입니다. 우선 드론 요격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요격 수단이기는 한데 문제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대응 범위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염가형 요격 미사일도 아무리 염가형이라고 해도 발당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방 확산탄도 적 드론을 요격하는 데는 아주 좋은 무기이지만 전방 확산탄의 가장 큰 문제는 낙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 드론에 명중하지 않은 파편이 지상에 떨어져서 민간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부터 우리 군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전방 확산탄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레이저 무기는 낙탄 문제도 전혀 없고 드론 하나를 격추하는데 2,000원 정도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레이저 무기도 단점이 많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선 레이저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사거리가 대폭 줄어들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레이저는 드론이 날아오면 드론을 한 대 한 대씩 수초의 시간을 들여서 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이 군집 드론을 보내오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드론 요격 무기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무기는 레이저도 아니고요. 역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HPM 무기입니다. 그럼 HPM 무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향성 EMP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EMP 무기는 EMP8을 360도 전체로 발사하는 것에 반해서 HPM 무기는 특정 지점에 EMP8을 집중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무기는 전방 확산탄처럼 낙탄 문제도 없으면서 적이 군집 드론을 보내면 그 군집 드론을 단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십 대의 드론을 단 한 번에 요격으로 무력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험한 것에 따르면 미국에서 61대의 드론을 동원해서 요격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HPM 무기는 단 한 번에 49대의 드론을 무력화시켰고 두 번의 발사를 통해서 61대를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수단은 레이저도 아니고 전방 확산탄도 아니며 역시 가장 뛰어난 드론 방어 수단은 HPM 무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그리고 LIG가 전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부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래에는 HPM 무기가 드론 요격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역시 기술력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나 LIG가 아니고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HPM 무기의 개발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HPM 무기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고 이미 미국 육군에서는 HPM 무기를 실전에 배치를 했고 저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미국에서 HPM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HPM 무기는 장갑차에 탑재되어서 드론을 요격하는 용도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거리는 2에서 4km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HPM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중국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HPM 무기를 이용해서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의 초소형 위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은 지금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지상에서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위성을 요격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대량의 위성을 전부 공격할 수는 없고 과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해주자 러시아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공격한다고 하자 일론 머스크가 공격하려면 해봐라. 나는 다시 쏘아 올리면 된다는 밈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초소형 군지비성이 일반화되어서 위성 하나를 미사일 한 발로 요격하는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고 나온 게 바로 HPM 무기를 활용해서 저궤도의 군집 위성을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방법은 100기가와트의 HPM 무기로 위성을 공격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을 공격하는 데는 1기가와트면 되는데 중국이 100기가와트의 출력을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한 번의 공격으로 한 대의 위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군집 위성군 전체를 한 번에 동시에 공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지금 중국이 100기가와트급 HPM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이미 미국에서 HPM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A사 레이더 기술이 일반화되어서입니다. 기존까지의 HPM 무기는 진공관 구조의 스파크 발진 장치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제작이 까다롭고 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이 진공관 방식의 HPM 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었고 과거 2019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HPM 무기를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보인 HPM 무기는 진공관 방식이었고 그래서 수명도 짧았고 사거리도 불과 1km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HPM 무기에도 A사 레이더 기술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론은 A사 레이더라는 게 여러 개의 전력 증폭 소자를 활용해서 전파를 발생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전력 증폭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넓은 면적으로 퍼뜨리는 게 아닌 특정 한 지점으로 좁게 모으게 되면 그게 바로 HPM 무기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HPM 무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주로 L밴드인데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파장이 긴 장파장의 전력 증폭 소자가 소자당 출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X밴드 전력 증폭 소자는 소자당 출력이 30W인데 L밴드는 소자당 출력이 400W이고 최근에 개발된 신형 모델들은 소자당 출력이 1kW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발한다는 무기도 결론은 이런 전력 증폭 소자를 엄청나게 많이 배치를 해서 출력을 대폭 올린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3000개의 펄스를 발생하는 HPM 무기로 20기가와트급 출력을 만들어내고 이걸 여러 개를 붙여서 100기가와트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큰 HPM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A사 레이더가 등장하면서 HPM 무기도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여러 개의 전력 증폭 소자를 묶어서 하나의 지점에 모으는 기술은 발생하는 열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특히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질화갈륨 소자의 전력 증폭 소자가 개발되면서 더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HPM 무기들은 전부 질화갈륨 소자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발생하는 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레이더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레이더에 비해서는 수명이 짧아도 기존 진공관 방식에 비해서는 수명이 엄청나게 긴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도 중요한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HPM 무기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도 냉각 장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레이저 무기의 발전으로 냉각 장치도 대폭 발전을 하면서 레이저를 위해서 개발된 냉각 장치를 활용하면서 기존보다 수명 등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LIG와 한화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국방과학연구소이고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드론 공방전 대회에서 이 HPM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된 모델은 개념 연구 모델이고 그래서 올해로 개념 연구는 끝나고 총 사업비 230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선행 개발을 하게 되고 본 개발은 2030년대 초반에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공개한 모델은 개념 연구 모델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불과 1km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HPM 무기는 대략 2에서 4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올해 9월 달에 우리의 HPM 무기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HPM 무기로 드론을 주로 요격하지만 앞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HPM 무기가 출력이 증가하게 되면 위성도 공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초소형 군집 위성들은 위성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EMP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더 HPM 무기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성들은 우주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EMP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초소형 위성들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EMP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당장 우리의 초소형 위성들도 EMP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태양풍을 피하기 위해서 지구를 돌고 있을 때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만 전원을 켜게 되고 한반도를 벗어나면 전원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태양풍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들은 EMP 공격에 엄청나게 취약하고 중국은 바로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드디어 우리의 HPM 무기가 최초로 공개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무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무기가 레이저보다 더 뛰어난 드론 요격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